2026년 7월 1일 오늘 수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근대 작가 나스메 소세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20세기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이제 나스메 소세키를 예를 드는데요. 우리말로 하니까 소세키라 좀 이상한데 한자로 나스메는 여름맞자 눈목자 하목 수석 수석이니까 소세키죠. 이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가 작가로서의 작품성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메이지 시대를 같이 산 사람으로서 메이지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전제주의, 전제 군주국가니까 그런 봉건적인 것으로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바꿔준 그래서 나중에 메이지 아들이 다이쇼가 즉위했을 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가장 민주주의로 간다라고 또 다이쇼 로맨스라고 하는 가장 낭만이 꽃피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 할 때 동경할 만한 나라가 사실 그때였어요. 오히려 이제 손자 때 히로히도 때는 이제 그가 태평양 전쟁을 겪고 했기 때문에 전범 국가인데 다이쇼 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3.1운동 뒤로 한 10년간 그걸 이제 무라정치 시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일제 총독부가 무단정치를 했거든요. 아주 그냥 헌병을 보내서 야만적인 그런 지배를 했는데 3.1운동 이후로 10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단정치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뭐 신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개백지라든가 뭐 이런 보니까 문해지들이 나오고 뭐 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는 이미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던 때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메이지 시대 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구한 말인데 일본은 그 메이지 시대 때 이미 나스메 소세키의 문학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뭡니까 문화를 상징하고 숭상하는 그런 기풍을 조성했다고 말씀드려요. 참고로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죽었으니까 대체로 메이지 유신이 꽉 포함하는 물론 메이지가 죽고 나서 한 몇 년 더 살아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작품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늙었으니까 일단 메이지 유신 시대를 정확하게 나스메 소세키는 그때 자라면서 그때 이렇게 거기서 도쿄 대학 동경대학이죠. 거기 문학부를 졸업하고 또 영문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가 쓴 소설 중에 우미인초라는 게 있어요. 우미인초. 우미는 누구냐면 항우의 애인이죠. 같이 자살했던 정사했던 정사라는 게 서로 같이 죽은 거 아닐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우미인이 항우의 첩인데 우미인의 묘에서 이 꽃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양귀비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그 양귀비하고 또 닮은 꽃은 뭐라고 하냐면 꽃양귀비라고 그러고 또는 개양귀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귀비하고 또 닮긴 했는데 양귀비 꽃은 아니라는 뜻으로 꽃양귀비, 개양귀비. 근데 또 다른 이름 하나 되는데 우미인초라고 그래요. 우미인초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묘소에 나와서 우미인초라는데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가 이제 책 소설 이름이 우미인초인데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자유연애 같은 이제 내용인데 나는 메이지 유신 시대는 우리 어느 때하고 똑같냐면 고종임금 시대하고 똑같으니까 자유연애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앞서간 거죠. 당연히 또 자유연애를 말하려고 하려면 당연히 거기는 뭐 남녀평등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 또 문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메이지 시대는 천황제가 아주 뭐랄까 극도로 힘을 갖는 그런 시대였지만 나스메 소세키 때문에 그런 것이 민간에서는 누그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식인사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중국의 가장 근대에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을 만한 루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루신이 세종대왕만큼 존경받을 만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문자가 어눌한 게 우리가 아는 그런 어려운 건 아니었을 때 백함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구어체, 문어체 말 말고 구어체를 문학에 도입했다. 그게 이제 루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근대화된 것이죠. 루신은 자기 작품 속에서 중국을 근대화에 지체한 것, 지가한 것을 반성하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개몽하는 뜻이죠. 루신이 사실 나스메 소세키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당연히 나스메 소세키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루신이 또 일본 유학에서 많이 나스메 소세키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일본 문학이 당연히 루신에게는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제자냐면 아쿠다카와 류노스케라고 대체문학상을 만든 그가 이제 나스메 소세키 또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 이후로 아쿠다카와 류노스케가 이제 일본 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 밑에서 나온 오에 겐자부로라든가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현재 지금 무라카미 하루키 그러니까 오에 겐자부로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물론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벨상을 못 받고 거의 뭐 수년째 지금 후보로 올라가는 가장 그래서 오죽하면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노벨상이 안 주어지는 것은 그가 동양인에서 그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또 노벨 문학상이 백인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왜 겐자부로나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필력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다시 말해 제국주 일본하고 좀 결이 달라요. 무라카미 하루키만 하더라도 중일전쟁이라든가 그 남진 대학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간토 대지진에서 조선 6천명을 학살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주 그냥 이번에처럼 떠들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우익들한테는 미국을 사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는 나스나 서리키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가와다 스다리도 설국으로 그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일본 토종 일본인 2명 또 토종 일본인은 아니지만 기화 일본인들 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몇 명 돼요. 물론 뭐 일본은 노벨 문학상보다는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과학상이죠. 뭐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것들. 그건 일본이 이제 이공계가 발달한 것도 있겠고. 근데 문학상이 많다는 것도 우리한테 부러움을 장난하죠. 우리는 이제 노벨상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김대중 평화상이 하나 있을 거고 저작년에 이제 한강 작가의 문학상이 처음 나왔는데 일본은 이미 그런 문학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과학상들, 물리화학, 생물학 이런 과학상이 뒤지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 근대 과학이 너무 늦었고 일본은 이제 난카쿠라 해가지고 그 네덜란드가 사실은 그 서양의 이제 과학인데 그 나락 네덜란드 때 난자 쓰고 그 난학이라고 해요. 그 일본말은 난카쿠. 난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뭐랄까 조선 후기 시대 때 일본은 이미 나라가 잡혀가지고 특히 거기는 이제 의학 같은 게 많았고 뭐 생물학 물리학 다 있죠. 그래서 그만큼 기초 과학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할 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분야에 차이 많죠. 우리는 이제 그런 쪽이 좀 덜하고 우리 기초 과학은 사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크게 열등감 가지기는 아니고 우리도 다른 데로 우수한 게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우리가 드러나고 있듯이 근데 이제 사실은 문학만큼은 우리가 사실 일본에게 마치 우리가 축구를 말할 때 일본에게 지는 것을 좀처럼 그 승부가 나는 것처럼 문학도 그럴 법한데 왜 우리는 문학이 뒤졌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들이 그 금선을 많이 지정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크기가 뭡니까? 일본에서는 있었다고 써진 거 치안유지법가 일본 없거든요. 그 우리는 뭡니까? 국가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유지시켜요. 그게 원래 일본서만 일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기가 일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보안법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제 문학을 거의 뭐랄까 절반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뭐 코에다가 코골이 귀에다가 그거라고 탁게 그 쓸 수 없으니까. 사실 한강이 쓴 그 두 가지 배경 5.18하고 그다음에 제주 사상이 있는데 5.18나 제주 사상을 배경으로 한 책은 옛날에 썼으면은 노벨 문학상은 둘째치고 아예 출판하기도 힘들고 국내에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화가 돼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 이상이 이제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강 노벨상 받는 때가 뭡니까 윤석열이가 그 탄핵에 있어가지고 이 직위를 뭡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있을 때였는데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한강 작가가 수상하러 가는데 혹시 방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창작의 자유를 크게 억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한강 작품 중에 5.18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도 많이 그 누명이 좀 벗겨졌는데 그래도 벗겨진 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상대가 유신헌 독재법이고 전두환도 태우니까 그게 쉬운 일이었지만 제주 사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대가 미 군정이거든요. 제주 사상이 일어난 것은 넉 달 뒤에 들어온 이승만 정부 전이니까 그 진압한 주력이 물론 그 행동대장은 서북청년단 뭐 한경진 목사 같은 이제 그런 서북청년단들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미 군정이거든요. 메가더 원수가 이제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이제 군정장관이 이제 있는, 뭐 하지라든가 그 후임들이 있는 미 군정이기 때문에, 제주 사상을 쓴다는 말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기영의 순사초 같은 것은 훨씬 이제는 낫지만은, 별로 재미도 못 봤죠. 왜냐하면은, 누가 곱게 안 보니까. 거기 물론 미국이 어떻다더라 이런 말은 별로 없었지만은, 알죠. 제주 사상이. 그래서 원래 제주 사상을 맹해고 시킨 양반이, 그리고 처음으로 거기 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왔어야 가능했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가가 사과한다는 것을 막았었을 텐데, 그 국가가 사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국가가 미군정이었죠. 그 미군정이 사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미국은 시킨다고 들릴 일도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신한 거죠. 국가 권력이 사과한다. 물론 미군정이 먼저 진압을 시작했고, 나중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진압을 했었고, 그래서 10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8월 15일에 들어왔으니까, 10월 19일 날쯤 가면은 여수 순천에다가 토벌군들, 제주 사산에 말하자면은 일반 민간인들 토벌하라고 군대를 내려보냈는데 여수 순천에서 안 가고 항명을 했어요. 그걸 여수 항명 사건이라고 해요. 물론 그 구부들은 그걸 여수 반란이라고 그러죠. 반란이란 말은 국가 권력이 반란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고 그 군대가 뭐라 했냐면은 제주도에 가서 동족에게 총살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명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 권력 특히 독재 권력 이런 데에 대해서 창작의 자유가 짓밟히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지금에 와서 뭡니까 기생충이 무슨 심지어는 유럽의 상을 다 휩쓸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이라고도 어렵다고 하는 미국의 아카데미 상까지 거머쥐게 된 것은 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화가 완성된 이후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전에 6월 항쟁이라든가 더 앞에는 5.18, 더 앞에는 4.19, 더 앞에는 3.1혁명, 제주 4.3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마항쟁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뒤로도 촛불혁명, 빛의 혁명 이렇게 왔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이상 이름도 되니까 무슨 K-pop 데몬 헌터스가 비록 뭐 한국의 콘텐츠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전부 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제작한 나라가 또 따로 있고 뭐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로 석권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BTS 같은 그 세계적인 뮤지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뭐 금지곡 생각나잖아요. 뭐 전두환 때까지 있었던 금지곡들, 출판으로 밝은 금서들, 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력을 독재 권력들이 억압했던 것인데, 그 때문에도 사실은 일본의 나스메 소세키는 굉장히 저도 존경하고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범 국가고 또는 전제주의 국가고 군국주의 국가고 그 전에는 전제주의 국가고 그랬으나 그런 그 콘텐츠는 그 우리는 소설을 음악 예술을 다 통틀어서 로망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콘텐츠는 선진국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대로 일본 나온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은 좀 시들했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본이 더 우리보다 일본이 시들해진 것은 디지털 아날로그와 디지털 격체기에 깜빡 우리 한국한테 선수를 뺏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그 아날로그 시대에 선진국이었던 일본에서는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우리가 전부 우리가 막 그냥 수입해오고 우리가 한없이 부러워했던 것도 아니까 드라마든 영화든 다 말할 것 없이 뭐든지. 사실 우리가 그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 영화도 들어오도록 문호를 여니까 알만상 다 알지만 우리 그 배우들 지금은 다 고위됐습니다. 안성기라든가 강수영이라든가 등등 유명 배우들이 전부 데모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방하면 어떡하냐, 한국 영화 죽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개방을 안 할 수 없었거든요. 개방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FTA 맺지도 그렇지만 그 마냥 우리 거였으면 팔고 안 살 수는 없거든요. 그 개방했더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힘들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막아놓고 우리끼리 그냥 뭐 실력도 안 되는 것과 할 거 아니냐. 정말로 경쟁자를 불러들여서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문화가 이기는 것이지. 맞았죠. 지금 맞은 세월이 지나온 것도 있어요. 맞은 말이 됐죠. 왜냐하면 일본 문화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잠깐은 힘들었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베끼다가 정말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예능 분야에서는 예술 분야에서는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다시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쟁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경쟁자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델을 뒀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때 나스메 소데키가 일본 내 문화에 끼친 영향이 결국 우리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금도 뭡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을 해요, 실제로. 당연히 뭐 일본 작가니까 망순이야 일본이 먼저 있고 한국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그 작가들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세계성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를. 왜냐면 작가가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전체주의라든가 특수주의에 묶여있으면 안 되죠. 그건 작가적인 양심도 아닐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국가의 어떤 그 제국주의의 침략성에 대해서 나팔수 노릇하면 안 될 것이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식민지였지만 일제를 찬양하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서정주 같은 시인들도 뛰어난 시인들이지만 교과서에서 또 사랑받던 시인이지만 그 친일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뒷방울림이 됐는데 뭐 이강수 춘원 이강수라든가 입당 천안선의 그 사람들의 사실 지식인들인데 그들이 더 힘들어졌죠. 반대로 홍명희의 백조 홍명희라든가 또는 그 정지용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친일이 아니고 오히려 항일에 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월북을 해서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지적받을 만한, 사실은 그들은 이제 그 분단 전부터 뭔가 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조국으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분단 이런 뭡니까 그 냉전 그 논리 분단 논리로 재단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했었죠. 다시 와서 재지용 재진을 받고 있는데 조명을 받고 있는데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 하면요, 지금까지 옥천은 어떻게 유명하냐면 그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많이들 소문을 띄웠죠. 지금은 여기 바뀌었어요. 그 정지용 작가 향수라고 하는 시를 썼던 정지용 작가의 시인의 그 생각가 더 지금은 이제 붙어있어요. 가깝게 더 인기가 있고 사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경수 여사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닌데 사실 유경수 여사의 진면목을 어떻게 보면 팍까발린 것은 그 차라리 김종필 씨의 한마디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김종필 씨는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되면 첫 숙모거든요. 첫 숙모인데 유경수 여사는 사실 야당한테도 사랑을 받았던 영부인인데 그 어떻게 더 씌워져 있는 거를 진면목을 팍까발린 이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김종필 씨였죠. 김종필 씨가 말년에 뭐 해고하는 말로 그 좀 섭섭한 느낌을 가져서 그렇겠지만 유경수 여사의 그 진면목을 말로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렇게 학처럼 곱던 그런 모습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이 숨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이었죠. 근데 뭐 김종필 씨가 처 숙모를 근거도 없이 또 그리고 뭐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이제 정치에서 은퇴해가지고 만년인데 만년에 무슨 뭐 특별히 없는 말을 꿀 일은 아닐 거고 있는 말을 했을 텐데 그랬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정지용 씨는 그가 월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 김일성이가 망고 역적이고 우리 민족의 상장을 동족 상장을 익힌 데 대한 정범이긴 하지만 정지용이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점은 또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재단을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조국이라는 것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하나의 조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할 일을 안 했었는데 뭐 다행히 지금은 뭐 정지훈 씨 생각을 또 기념하고